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2년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날인 오늘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정치, 경제 리더 그리고 대학생들을 차례로 만나며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일 기업인들과 함께 자리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첨단 산업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도쿄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아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서는 이제 출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5시 45분쯤 도쿄를 떠나 조금 뒤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4년 만에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 4대 기업 총수들도 총출동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반도체 관련 한일 협력에 대해 살아보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재계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 강제징용 배상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계열사 관계자가 참석했지만 대통령실은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요대 강연으로 이번 방일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청년들을 향해 적극적인 교류를 당부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미래 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냅시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의 여야 정계 인사들을 잇따라 접견해 긍정적 분위기가 양국 국민 간 우호 협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그 직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전향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전후 최악이던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는데요. 도쿄 김민지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일단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방금 전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네, 기시다 총리가 방금 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정상회담에 대해 결단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면서 양국이 넘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신뢰로 하나씩 뛰어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こうしたトップ同士の信頼関係をもとに両国関係を前に進められることができればと期待をしています。以上です。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한일 관계 정상화란 제목으로 정상회담 성과를 일면에서부터 크게 다뤘는데요. 북한 미사일 등 안보 위기가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두 번의 만찬도 화제가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연달아 식사를 2번 같이 한 것이 이례적인 접대라고 했고 메뉴를 이름 따 오므라이스 외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来てもらった方が嬉し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僕若い人たちがもっと台頭してくればだいぶ日韓関係はもう少し緩和されるんじゃないかとは思ってます. 하지만 한일 관계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은 강제징용 해법안 관련 내부 반발을 설득해야 하고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 지원재단 기부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이슈를 제기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양국 현안을 잘 대처하자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는 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독도 문제는 거론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역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본 기업과 만난 자리에서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죠. 삼성전자는 한동안 일본 수출용 스마트폰에 삼성 로고를 붙이지 않았었는데 다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기대가 큽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폴더블 폰.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일본용 제품에만 삼성 대신 갤럭시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회사 인지도가 낮다며 2015년 삼성 로고를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출시하는 스마트폰부터는 삼성 로고가 부활합니다. 지난해 삼성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탈환한 데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된 영향입니다. 반한 감정으로 일본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한 통신기업은 최근 일본 대기업과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서 바이어 만나기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한국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정서상 약간 거부하는 셔틀 외교를 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일본 시장을 꾸준히 두드려왔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액은 전년보다 1.9% 늘어난 109억 달러.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4위 수출 대상국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수출액이 2018년보다 550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제 양국의 교역이 이제 상호 경제 규모에 걸맞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투자와 기술 협력이 확대되어서 세계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의 회복이 둔화된 한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일 회담을 혹평하면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차기 정권에서 구상권 청구가 없다는 결정이 뒤바뀔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규탄 시위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무효가 된 이 해법, 우리는 당연히 무효를 천명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이 대통령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이 대통령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치주의마저 능멸했습니다. 탄핵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에 참석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 와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이 가까워지면서 북중러, 북한, 중국, 러시아도 뭉치는 형국입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习近平主席此次对俄罗斯进行国事访问，将同普京总统就双边关系以及共同关心的重大国际和地区问题深入交换意见。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만난 뒤 6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시 주석은 사면임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 방문하는 국가로 러시아를 정한 건데 서방에 대항하는 두 나라의 관계를 대외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봄을 맞아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시 주석이 러시아 방문 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담 등을 통해 정전 협상 중재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젯밤 우크라이나와 외교장관 간 통화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평화회담을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이 북핵 등 북한의 군사 위협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아는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차장과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 차장,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맞습니다. 했습니까? 네, 조금 전 기시다 총리가 일본 보육 정책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때 한일 관계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 결단과 행동을 한 윤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래로 향해 윤 대통령과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자, 유승진 기자, 이제 1박 2일 순방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근데 기시다 총리는 사죄는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은 너무 사죄 언급에만 집착하지 말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네,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사죄가 없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역대 일본 정부가 50여 차례 사과했다.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보다는 미래에 주목해달라고 하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주인공인 오부치 전 총리의 딸 오부치 유코 의원을 만났습니다. 게이오 대학을 찾아서는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라쿠라 텐신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후손들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주지 않으려는 용기로 봐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에서는 해묵은 이야기까지 정상회담에서 꺼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안부 합의나 뭐 독도 이야기 했다는 말도 나오고. 예,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12년 만의 방일에 일본은 이때다 싶어서 각종 민감한 이슈를 끄집어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는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간 재반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그중에 당연히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됐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유승진 기자, 대통령실 발표 때 저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실은? 네,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관계자들 이야기를 종합하면요. 위안부 문제는 일본 측이 언급은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측이 답은 안 했으니 여기 논의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독도 문제는 아예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얘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이야기요. 자,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데 그 조치를 철폐해달라 뭐 이런 요구인 것 같아요. 발언을 살펴보면요. 이 기시다 총리가 과학적인 근거로 감안해달라고 언급했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샘플 검사 등을 통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방사능량이 기준치 이하면 수입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내에서는 방류를 여전히 반대하는 후쿠시마 어민 등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선 개방할 수 없고 또 국민이 납득 가능할 때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는 거죠. 대통령실은 일본 측도 우리 측도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측면으로 봐달라는 입장입니다. 자, 물론 일본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호응해야 한다. 뭐 이런 사설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본 내 한 소식통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지방선거와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이죠. 요걸 앞두고 한일 관계로 실점을 내지 않으려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은 오늘자에 이런 태도를 꼬집으면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해야 된다는 이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라. 뭐 이런 사설도 실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핵 위협과 중국의 대두 등으로 한일 협력이 필요한데요. 일본의 제대로 된 호응이 없어서 또다시 한일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 동아시아 안보 전체에 불안해질 것이다 라고 우려도 했습니다. 네, 유승진 기자, 양국 정상이 서로 신뢰를 쌓은 것도 성과라면 성과겠죠? 네, 어제 양국 정상의 저녁 시간이 대표적입니다. 1시간 반가량 부부가 함께 만찬을 가진 뒤 두 정상만 별도로 밤 9시 15분부터 별도의 친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화합과 융합의 취지로 일본 맥주와 한국 소주를 함께 곁들여 마셨다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방문 때도 이런 소통을 하고 싶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6호 여사와 함께 총리 관저에서 이 화과자를 만드는 행사를 했는데요. 김 여사는 한과를 건넸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지지율만 보면 상당히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한일 정상회담 첫날인 어제까지 실시된 조사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보시는 것처럼 3주 연속 떨어지고 있죠. 부정적인 이유를 물었더니 강제 동원 배상 문제 등 일본 관계와 외교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주 69시간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근로시간 개편안보다도 부정적인 이유로 더 높게 꼽힌 거죠.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시일 안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이뤄지고 또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가 담긴 양국의 공동 성명 등이 추진되어야 이 윤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더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범석 차장, 유승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두 번째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대선 기간 이 발언 관련해서죠. 1차 재판 때는 알고 모르는 건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반박을 했죠. 오늘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발신인이 이재명으로 된 문자가 수신됐다며 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말없이 법정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 시장 재직 시절의 김문기 처장 정말 모르겠습니까? 검찰은 2021년 11월 김 전 처장 사망 전 시점에 발신인이 이재명으로 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시기였습니다. 숨진 김 전 처장 휴대전화 주요 일정에 이재명 시장 생일이 저장돼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집무실 내부 사진도 제시하며 테이블이 너무 좁아서 이 대표가 회의 참석자 명찰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수차례 대면 보고한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2015년 호주 출장 사진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이 대표와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기억 못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골프장에 동행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없는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 전 본부장은 2주 뒤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14년 전 일을 다룬 회고록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당시 수사 내용을 밝힌 건데요. 자,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좌영길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으로 끝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책임자는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인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무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의자를 위해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쌓고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친구의 죽음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연차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40만 달러와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한 쌍은 모두 뇌물이며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적었습니다. 소환 조사 당일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창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고 인터넷 등에 떠도는 각종 억측을 막기 위해 책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좌영길입니다. 자, 친노 친문 진영에선 이 회고록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2번 죽였다면서 좌시하지 않겠다,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이인규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시계에 대해서는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연차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상문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역시 노 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회고록을 낸 이 변호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인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고인에 대한 표적, 기획 수사가 정당화되지 않고 그 책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친노 친문 의원들도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고요. 정치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일본 방문 중인 대통령의 이 장면을 야당이 문제를 삼더군요. 네, 경례 때문입니다. 어제 환영 행사 때요, 의장대를 사열하던 대통령의 경례 장면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실까요? 그래요,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을 서고 뒤에 기시다 총리가 걸어옵니다. 네, 의장대는 태극기, 일장기를 2개씩 번갈아 들고 있고 윤 대통령은 먼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뒤따라오는 기시다 총리가 국기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윤 대통령도 따라서 목례를 하는데요. 일본에 가서 일장기에 손 얹고 격려하며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또 자살골 넣고 축구로 치면 완패입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도 상대국 국기에 고개 숙여 절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용인하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대통령이 저 손을 얹고 경례를 하는 게 일장기에 한 건가요? 일단 대통령실은 일장기가 아니라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어 예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순서상 일장기보다 앞에 있던 태극기에 손을 얹은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탁 전 비서관은 다시 자국기에만 경례를 해야 되는데 왜 일장기에까지 2번이나 경례했는지, 왜 허리를 숙여서 했는지 등 재차 문제를 삼았는데요. 자, 일장기에 목례를 했다면 그건 과잉인 겁니까? 일단 외교부 의전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다른 나라 국기에 예를 표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방식이 가장 표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일본에 갔을 때도 이번과 똑같았는데요. 먼저 미국 국기에 가슴에 손을 얹어서 저렇게 예를 표한 뒤에 오던 기시다 총리가 고개를 숙이자 함께 고개를 숙이죠.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 정상 등도 일본에 갔을 때요. 일장기와 자국 국기에 동시에 저렇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태극기, 민주당의 태극기가 따로 있을까요? 태극기는 원래 이제 보수 진영에서 주로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민주당 곳곳에서 태극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우리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의장에는 커다란 태극기 현수막이 걸렸고 지도부는 일제히 이렇게 태극기 배지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회담을 비판하기 위해 태극기를 꺼내 든 거군요. 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아직은 이 태극기가 어색한 것 같네요. 우리가 뺏어와야 됩니다. 네, 태극기를 뺏어와야겠다. 저 얘기가 재밌네요. 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면서 저렇게 태극기 캠페인을 벌였었고 또 입당식 같은 행사에서 태극기 배지를 달아줬습니다. 강경 보수 지지층이 한때 태극기 부대로 불리곤 했잖아요. 태극기가 마치 특정 세력의 상징처럼 쓰여지자 당시 태극기 부대는 가져가고 태극기는 돌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태극기 피켓이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태극기 밑에 구호가 적힌 것을 붙였는데 피켓 문제 때문에 여당에서는 입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단지 얘기를 붙여놓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 민주당이 한 행동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국민 정신과 주권을 대표하는 태극기,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90도 인사로 또 얘기가 나와요? 네, 윤 대통령에게 필요 이상으로 좀 저자세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어제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날 때 김 대표가 배웅하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게도 고개 숙여서 인사를 건네죠. 이런 모습은 지난 13일 이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대표는 왜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까? 김 대표 측은요, 김 대표가 원래 누구에게나 90도로 인사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또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했을 때도 90도로 깍듯이 인사를 한 바 있죠.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나 또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는 90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사실 90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이른바 이 폴더 인사 논란은 대통령으로부터 과연 중립적일 수 있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나온 것으로 봐야겠죠. 대통령에게 적극 협력은 하지만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일가 비리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이어온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오늘 새벽엔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다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 방송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중단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고 밝히며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전우원 씨.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전 씨는 전 대통령 일가족이 돈 세탁을 통해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마약, 성범죄 등을 폭로하겠다며 지인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전 씨는 돌연 모든 걸 자수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유니세프에 6천만 원을 기부하고 사죄의 의미로 5.18 기념재단에도 기부하겠다더니 실제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겠습니다. 송금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며 중단했습니다. 이어 형을 살려면 약을 먹어야 한다며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방송 중 잇따라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30여 분간 환각 상태에서 방송을 이어간 전 씨는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진입하고 나서야 방송을 멈췄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전 씨는 한때 위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출근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왔던 단체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체포를 앞두고는 서울경찰청 앞 차도를 막고 시위도 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서울경찰청 앞 3차선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불법 행위이고 정상 절차 진행한다는 점을 10분 이상 차량 통행이 막히자 경찰들이 휠체어를 들어 회원들을 강제 이동시킵니다. 법원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인 겁니다. 경찰은 박 대표가 그동안 18차례 출석 요구에 거부했다며 그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를 벌이고 지하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한 사람이 들어갈 법한 넓이의 회색 철장 안에 자신을 가뒀습니다. 출근길 바쁜 시민들 발목 잡는 차로만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흉악뿐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경찰청 앞에 모인 전장현 활동가 20여 명도 일렬 횡대로 길게 늘어서 목에 쇠사슬을 둘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박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경찰이 준비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로부터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의 만 1세반, 보육교사가 아이 귀를 잡고 주저앉힙니다. 아이 얼굴을 잡고 흔들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예사롭지 않다는 듯 모두 고개를 돌려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이 몸에 멍이 들고 이상 행동을 하는 걸 수상히 여긴 부모. 어린이집을 찾아 CCTV를 보고 이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머리를 쓰듬다가 귀를 만지는 경우에 귀를 만지지 말라고 손을 이렇게 막 하던가 아니면 엄청 울었어요. 이 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을 맡은 다른 교사도 급식이나 낮잠 시간 아이들을 1시간 넘게 벽을 보고 앉아있게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3명, 8명 정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거의 경기하듯이 안 달래지고 너무 울고 항상 멍이 들어오고 상처가 나오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까. 중국 세심하게 봤으면은 얘가 보내는 신호를 분명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너무 미안하고.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교사 2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뒀습니다. 취재진의 수차례 연락에도 어린이집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야간 추가일증에 기본요금까지 오른 택시비. 시민들에겐 부담이고 택시기사들은 손님이 끊겨 울상입니다. 대중교통이 끊기는 야밤에도 택시 안 타고 귀가하는 여러 방법을 동원 중인 현장에 먼저 송진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 10시를 넘자 PC방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붐빕니다. 밤샘 각오로 앉아있는 손님이 대부분. 택시비가 확 오르자 새벽 시간 귀가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택시 타고 안산을 가면 한 3만 원 나오는데 이제 그냥 차라리 PC방에서 그냥 5천 원으로 밤새고 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주점 내부도 인산이네. 차라리 할증 시간이 끝나고 대중교통을 타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벽까지 있다가 첫 차를 타고 갈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택시비가 너무 오르긴 해가지고.
1시간 거리 집까지 걸어가겠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오늘은 막차 끊기면 집에 걸어갈 생각입니다. 옛날엔 택시 자주 이용했는데 요즘에 너무 늦어도 웬만하면은 걸어서 이동하거나. 버스 정류장에는 막차를 놓칠까 급하게 움직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한 10,000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택시를 타기보다는 대중교통을 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택시비 인상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택시 타고 출퇴근하는데 택시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알바비 다 쓸 것 같아요. 밤에 택시를 타면 미터기만 바라본다는 서민들. 택시는 예전보다 잘 잡히지만 가벼워진 호주머니 사정에 택시 타는 게 사치가 돼버렸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 택시기사와 업체들은 수입이 확 줄었다면서 아우성입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요일 밤, 홍대 입구역 앞에 빈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홀 자체가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차를 대고 있는 수밖에 없어. 코로나로 회식 문화가 바뀐 데다 최고 40%나 되는 심야할증에 12시가 넘으면 손님 태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택시를 못 잡아서 난리통 치던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택시 요금 인상된 이후로는 손님들이 없다고 봐야죠. 야간에는 콜 하나 받으려면 진짜 힘들어요. 콜 전쟁이죠. 콜 잡기가 어렵다 보니 편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1초에 수십 번씩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콜잡이 기계까지 등장했습니다. 눌러놓으면 자동적으로 콜 수락이 되는 거죠.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이게 기계가 훨씬 빠르죠. 일부 기사들은 스마트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깔아 콜을 잡기도 합니다. 컴컴한 창고에 포장도 못 뜯은 유아용 카시트가 잔뜩 놓여 있습니다. 이 택시 회사는 적자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28일 파산했습니다. 아니 하루도 안 팔리죠. 누구도 사지 않으니까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차고지에 있는 택시 90대는 이렇게 전부 번호판을 뗀 상태인데요. 처분도 못하고 1년 넘게 멈춰서 있습니다. 서울시 법인 택시 254곳의 평균 가동률은 32.5%. 가동률이 50%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죽을 맛이죠 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업체 팔겠다고 내는 데가 많이 있대요. 요즘같이 계속 적자라는 시국에 누가 인수를 하겠어요? 택시 기본요금 4,800원. 4년 만에 요금 인상에 승객도 택시 기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차를 훔치고 사고를 내는가 하면 한 전통시장에서 연이어 불을 지른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광주 양동시장 앞 사거리. 후드티 차림의 남성이 주차돼 있는 화물차 주변을 서성입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적재함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동안 안에 있던 남성이 밖으로 나오자 얼마 안 돼 적재함에서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트럭은 뼈대만 남겨놓고 모두 탔습니다. 연기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갑자기 불을 확 튀더라고. 그런데 남성이 불을 지른 건 화물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시장 주변을 돌며 세 차례나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나마 일찍 꺼져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창고로 들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다 장작이에요 저희 날에. 아니 제가 뒤에 가서 문 뿌리면서 아이 그 사람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 나와서 본데 왜 죽은 거 있어. 화물차에 불을 지르기 전 남성은 또 다른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린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남성을 붙잡는 대로 불을 지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2,000원씩 냈던 남산 1호터널, 3호터널 통행료가 오늘부터 2달간 면제됩니다. 일단 강남 방향만 해당이 되는데요. 서울시는 시행을 해보고 혼잡 통행료의 효과를 분석해 본다는 계획입니다. 그 첫날 차량이 더 늘었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남산 1호 터널. 차량들이 도심에서 강남 방향에 설치된 요금소를 지나쳐갑니다. 평일 낮 시간대 혼잡 통행료 2,000원을 걷던 요금소 앞에는 한시적 무료 통행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오늘부터 남산 135 터널 강남 방향 혼잡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4월 17일부터는 양방향 모두 면제입니다. 다만 5월 17일부터는 혼잡 통행료를 다시 징수합니다.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교통량 감소에 별 영향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통행료를 받지 않는 다른 도로와의 형평성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전기차와 버스 같은 통행료 면제 차량이 60%에 달하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좀 괜찮을 것 같으네요. 외부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예, 그거는 좀 면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게 공짜로 된다면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남산 135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평일 기준 하루 7만 대. 한 해 걷는 혼잡 통행료는 152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통행량 면제 기간 동안의 교통량을 분석한 뒤 올해 말까지 계속 징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일본의 강제 동원으로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우리 동포 63명이 오늘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고국에서 여생을 지내게 됐는데요. 더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하늘길이 막혀서 또 고생길이었다네요. 김용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들이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후 광복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했던 러시아 사할린 동포 1세대와 가족 63명입니다. 어느새 8순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고국에 정착한다는 생각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사할린에 있을 때는 말할 거 없었지요.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 사할린 동포 1세인 조추자 할머니, 경상도가 고향인 아버지와 전라도가 고향인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직후 할머니를 낳았습니다. 80년 가까이 사할린에서 살았지만 고국에 돌아올 거란 생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80이 다 돼가나? 그때 이때까지 못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좋지요. 이들은 지난해 우리 정부의 영주 귀국 지원 대상에 선정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한국과 러시아 간 하늘길이 끊기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안까지 24시간 뱃길에 지칠만도 하건만 고국을 찾은 기쁨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봄니들이도 강제로 끌려왔으니까 우리도 꼭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오는 31일에도 27명이 배편을 통해 입국합니다. 정부는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에게 임대주택과 초기 정착비,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한국으로 놀러 오고 있진 않습니다. 동남아로 몰린다고 하는데요. 세계를 가다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풀리면서 3년 만에 해외여행에 나선 관광객들로 공항이 붐빕니다. 전광판에는 태국과 호주 등 해외로 향하는 항공편 수십 개의 일정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행 비행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我刚刚从泰国回来，也近期内不打算去韩国。 이달 말 한중 항공 노선이 증가하며 수도 베이징은 하루 한 편 이상 항공편이 오갈 예정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단체 여행 빗장을 여전히 걸어놓고 있어 한국행 관광객 모습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60개 국가에 대해 자국민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겁니다. 미국, 일본도 허용국에서 빠져 한미일이 외교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인의 해외여행에서 단체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기 때문에 개별 여행만으로 우리 관광업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긴 어렵습니다. 可以出去的那个国家韩国没有，所以呢，老百姓现在
没人咨询说要去韩国要旅游去的，没有。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였던 한국과 일본이 단체 허용국에서 제외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就是在国内的来说的话，其他的国家可能就是现在，比如说，基本上东南亚国家的话，就开放的国家里面是泰国是目前是最热的一个。 태국은 공항에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필리핀도 정부 관계자들이 공항에 나가 중국 관광객을 환영하며 적극 유치하고 나섰습니다. 태국은 연말까지 중국 관광객이 7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600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여행까지 외교에 끌어들이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홍태현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아침과 낮 매일같이 다른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역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낮 동안은 니트류에 봄옷 한 벌 입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10도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입고 벗기 쉬운 두툼한 외투를 미리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3도, 대구 6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게 시작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 서울은 14도, 광주 16도, 대구는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포근합니다. 주말 동안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더해지겠습니다. 서쪽과 남부 대부분 지역까지 건조특보가 확대된 상황이고요. 서울은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캠핑이나 등산 가신다면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기질은 무난합니다만 밤에는 서쪽 지역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박 2일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새 출발을 다짐하며 첫 삽을 떴지만 많은 난관과 숙제를 확인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일본 정상은 우리로선 민감한 후쿠시마 오염수 규제 해제, 위안부 합의 문제 언급을 했다죠. 우리 입장에선 일본 정부의 사죄나 피고 기업의 미래기금 참여 문제 속 시원히 풀진 못했습니다. 한일 외교는 양국 국민들 정서가 유독 중요하기에 더 어렵습니다. 어렵게 시작은 한 만큼 더 사려 깊게 소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해법 지금부터 함께 찾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새 출발. 뉴스의 맛입니다. 감사합니다.